예, 저는 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저 원치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현장에서 하게 된 전시 제목이라고는 좀 그렇겠지만 하여튼 매번 전시할 때마다 일종의 테마를 설정하는데 비극의 탄생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제목이 크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비극의 탄생. 비극의 탄생. 네. 여기서 말하는 비극은 이제 주로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시대의 여러 비극 이야기들을 토대로 했다고 보면 되겠죠. 사실은 비극은 전 세계에 지금도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 인간이 존재하는 한 사라질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상이겠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 왜 그리스 비극에 집중하게 됐냐면은 일단 비극하면은 떠오르는 게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죽음, 첫째, 두 번째는 비극으로 이끄는 어떤 구조적인 운명 같은 게 있는 거죠. 약간 죽음과 운명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가 노트에도 좀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제가 좀 젊었을 때부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이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죽음은 결국은 생명이 끊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왜 지속이 안 되고 왜 굳이 끊기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질문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대단한 철학적인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는데 사실 뭐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것도 뭐 당연치 않게 봤듯이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수도 있겠죠. 왜 죽음이 라는 게 있어가지고 생명이라는 게 왜 굳이 끊기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좀 더 나이가 들게 되면서 그리스 신화를 이렇게 접하게 되고 또 재미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데 그때 또 가장 강도 있게 다가왔던 것은 그 그리스에서의 그 비극 이야기들, 그 비극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철학적 의미 또는 신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요 그림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그림은 그때 제가 정확한 연도를 말씀드리자면 84년도, 1984년도인데 제가 청년 때죠. 20대 때. 그때 뭔가 조금 더 그 이전에는 조금 이제 좀 작은 사이즈로 여러 가지 이렇게 형태를 만들었지만은 어느 순간에 최소한 한 이 정도 사이즈에서 뭔가를 좀 더 색감 있게 그리고 강도 있게 표현하고자 했던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제목은 뭐 단순한 제목인데 오이디푸스와 요카스트라고 부르는 하는데 오이디푸스는 굉장히 잘 알려진 비극 스토리 중에서 하나죠. 그래서 아직도 이제 툭하면 오이디푸스 무슨 뭐다 해가지고 인용을 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처해진 어떤 운명,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사람은 몇 가지 조치를 취했죠. 아버지한테서 멀리 벗어나고 하여튼 그런 어떤 일련의 저가 있었지만 결국은 운명대로 가는 게 저거였고 여기서 표현한 오른쪽에 저 사람의 형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스토리에 의하면은 오이디푸스는 이제 모든 사건이 다 드러남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신체적 부위를 이렇게 망가뜨리죠. 그게 눈이죠. 네. 눈을 망가뜨리고 뭔가 스스로 자기가 이제 더 세상을 안 보기를 원하죠. 네. 장님이 되면서 그런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아내자인 그 요카스테, 요카스테는 또 생명을 끊는 거죠. 그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의 형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왼쪽에 인물이 바로 이제 제가 표현하는 오이디푸스입니다. 네. 오이디푸스가 자기 스스로 자해를 예. 물론 그 다음에도 이어지는 스토리가 있어요. 예. 근데 약간 또 죽진 악기 않고. 같은 느낌도 있어요. 왼쪽의 악기요? 형상이. 예. 악기, 그럴 수도 있겠죠.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네, 그런 그럴 형상도 수도 있겠죠. 있어요. 그 다음 그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요거는 사실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네, 그럼 다음 그림으로 갈까요? 예, 그렇죠. 제가 그때 뭔가 계속 이렇게 저를 자극했던 어떤 하나의 그 영상 중에 하나가 오이디푸스가 갖는 어떤 형체를 제가 디자인한 겁니다. 그 디자인은 여러 차례 거쳐가지고 좀 변화를 거치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이 손이죠. 네. 몸뚱아리는 하얗고 하얀색은 항상 어떻게 보면 제일 깔끔한 색이지만은 제일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색의 모멘텀을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손 하면은 우리가 인체 부위에서 뭐 다 중요하고 다 뭐 예민하겠지만 사람은 손으로 많은 걸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방어할 때도, 스스로 방어할 때도 제일 먼저 손을 이렇게 방어하고 손을 사용해서, 근데 그 손을 좀 극대화시킨 그런 형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이 작품은 거기서 조금 더 스토리를 갖는, 이게 오이디푸스가 이제 좌측에 있고,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 어떤 인물이라는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신이기 때문에 이게 아테네. 네. 그리스 신화에서는 항상 아테네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 아테네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예. 여러 가지 힘을 갖고 있는데, 인간은 항상 그 비극을 겪으면서 그 신을 계속 호출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뭔가 신의 도움을 받고자 계속 이제 부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신은 또 흔쾌히 응하죠. 거기서 이렇게 신이 나 이거 내 일이 아니야 이렇게 안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 가운데는 사실은 조금 이제 좀 복잡한 얘기지만 그 신도 굉장히 무서워하는 존재가 그리스 비극에서 에리니스라는 존재가 있어요. 네, 에리니스. 네. 에리니스라는 존재는 신도 무서워하는 어떤 신인데 복수의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해서 뭔가 스토리에서 규격대로 안 가고, 그러니까 법대로 안 가고 어떤 약속된 것, 이미 어그리된 합의된 것대로 안 가고 뭔가 이렇게 삐뚤어질 때, 스토리가 삐뚤어질 때 그때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처치를 벌을 주는 그런 역할. 비극에서 항상 나오는 그 에리니스예요. 근데 이 에리니스의 특징은 뭐냐면 신도 굉장히 두려워해요. 신마저도. 도쿄 문화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그게 없어지죠. 신은 절대 신이 되어버리는데, 옛날에 그 초기에는 신도 어떤 평행선을 유지하면서 인간도 뭐 적절한 위치에 있으면서 신도 있고, 그리고 신과 신 사이에 또 어떤 이런 매체가 또 있으면서 그 역학적인 그 힘의 밸런스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면서 제가 이제 각각의 그 그리스 비극에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인물 또는 그 신의 요소들을, 요소라고 하면 좀 그런 표현이기 생각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아폴론, 예. 아폴론도 항상 소환이 돼요. 예. 비극 스토리에서. 그리고 비극을 이끌어가는 인물들이 항상 아폴론한테 우리가 의뢰를 하자. 네. 아폴론이 이렇게 개입할 것이다. 아테네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또는 우리가 이렇게 액션을 취할 것이다. 라는 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죠. 그것도 또 다른 버전인데 오이디푸스, 아테네, 그리고 또 에리니스가 등장합니다. 항상 에리니스가 여기 있네요. 예.
물론 이제 아테네 에리니스가 등장 안 하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여기서는 이렇게 등장하고 저는 에리니스의 그 표현을 여기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해본 거죠. 네. 물론 여기는 이제 아테네가 나름대로의 어떤 굉장히 공정한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공정한 어떤 위치를 취하려고 하는 그 애쓰는 게 뭔가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표시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게 나왔다고 저는 보고요. 네. 뭐 사실 이 작품들이 다 오래돼가지고 저도 네. 그 젊은 시절에 제 마음을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렇죠. 조금 더듬어 본다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맥락에서 오이디푸스와 아테네의 역할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상한선을 긋는 인간 세계에서 여러 가지 일이 역학적으로 굉장히 꼬일 때 아테네가 어떤 개입을 하는데 그게 뭐 지금의 현재 사회의 어떤 재판관처럼 행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선을 딱 이렇게 암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나타났고 그리고 혹시 그 여기서 느끼실 수 있지만 이쪽 라인에 있는 이 그림들은 다 공통적인 이 삼각형의 어떤 네. 그 굉장히 강렬한 어떤 오렌지색으로 대비해가지고 하게 되는 건데 예. 제가 잠깐 이렇게 썼지만 예. 그 비극의 본질, 그러니까 운명의 본질은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거기에 기하학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제가 보는 거죠. 아. 그래서 그것을 제일 심플하게 나타내려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삼각구도를 이제 계획을 했는데 네. 어쩌면 그 그리스 시대의 이 기하학이 굉장히 발달할 수 있었던 게 네. 어쩌면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이성적 지향성이 네. 굉장히 이런 기하학적인 요소랑 전혀 무관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지나서 이거는 이제 이 앞전에는 다 84년인데 85년으로 돌아가요. 그때 제가 이제 개입시켰던 것이 여기처럼 이제 바이올리니스트 다시 말해서 음을 네. 바이올린은 음이지 않습니까? 그 음을 드디어 이제 끄집어내서 네. 이 전체적인 구도 안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형적인 구도인데 거기에 이제 음을 대표할 수 있는 네. 선율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매체를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투입을 시키는 그런 시도라고 봅니다. 제목이 스핑크스 바이올리니스트네요. 스핑크스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는 게 오이디푸스 스토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스핑크스가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별도로 설명하는 건 좀 그렇고 하여튼 스핑크스가 거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이디푸스랑 이제 엮어지는 그 스토리가 있는데 당연히 거기서 오이디푸스가 이제 스핑크스의 질문에 답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 스핑크스가 어떤 위협을 준 거죠. 그 당시 오이디푸스한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표현이고 제목을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이제 오이디푸스, 에리니스, 예. 에리니스, 스핑크스. 그러네요. 한국적이네요. 예, 여기서 이제 에리니스 아까 얘기했던 그 복수의 여신을 좀 더 그 어떤 헬레닉 그 소금 문명의 어떤 그 표시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표시를 주기 위해서 생각했던 건데 거기다 이제 한복을 제가 입히는 작업을 했다고 봅니다. 한복을 입은 에리니스네요. 그렇죠. 아, 재밌네요. 여기서 이제 약간 동양적인 그 어떤 틀을 네. 제가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스핑크스를 표현하신 그렇죠. 거고, 스핑크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는 항상 이렇게 큰 손을 가진 거의 손이 원체 커가지고 거의 날개 같이 이렇게 사람의 날개 같은 수준의 크기를 갖고 있어요. 오이디푸스가. 왜 손을 그렇게 크게 그리셨어요? 아까 앞전에 설명했듯이 손이 굉장히 갖고 있는 어떤 예민성 예. 그리고 기능도 많고. 그리고 이제 기능성 이런 거 네. 손이 그리고 물론 인간이 뭘 표현할 때 손 말고도 많은 것을 이제 동원할 수 있는데 손이 1차적인 걸로 저는 보고 있고 1차적인 굉장히 우리가 모든 악기를 다룰 때도 다 손으로 하고요. 네. 우리가 방어할 때도 손으로 하고 요리할 때도 손으로 네. 하고 뭐 사랑을 나눌 때도 그렇죠. 손이 예. 하지만 손이 동원되고 예. 그리고 뭐 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네.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예, 제목은 오이디푸스 바이올리니스트 스핑크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사실은 이게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여기 등장하는 어떤 요소들은 다 그때그때마다 다 틀려요. 어떨 때는 두 개의 요소만 나오고 어떨 때는 세 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바이올리니스트를 중앙에 넣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냥 심오한 어떤 설계 이름은 없고요. 그냥 거기 넣고 싶었던 어떤 그때 그 당시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실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냥 못 켜요. 예. 만드는 봤는데 못 켜요. 근데 바이올린은 왠지 이게 한 노트를 잘 설명하는 게 바이올린이라고 봐요. 다른 악기보다도. 뭐 건반도 있고 뭐 기타도 있고 다 좋은데 바이올린은 왠지 우리가 그 선율을 그러니까 삐삐 할 때 그 선율을 잘 음계에서 한 노트를 잘 표현하는 게 바이올린인데 그 비극의 본질을 제가 제 작가 노트에서 설명하는데 거기서 그거를 마치 일정한 선율로 제가 볼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계의 한 노트. 네, 네. 예를 들면 도면 도 이런 거. 근데 바이올린도 그 한 노트를 굉장히 잘 표현하는 악기 중에 하나라고 봐요. 다른 악기에 비해서. 그리고 또 길게 피아노는 보시겠지만 땅 누르면 그게 띵 하고 어느 순간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 누르고 그래요. 네.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꽤 길지만은 뭐 앰프를 쓰면 아주 길게 나오지만 하여튼 자연스러운 어떤 상태의 악기 상태에서는 바이올린만큼 이렇게 길게 물론 이제 이 활이라든가 이 활을 예. 쭉 할 때 그 처음부터까지 흩을 때 그 한 음이 쭉 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은 순간적으로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끊기잖아요. 근데 죽음이 끊긴다고 해서 비극이 끊기느냐? 비극은 안 끊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의 노트로 보고 있는 거죠. 비극의 어떤 본질을. 그래서 그 어떤 하나의 그 음의 한 노트를 여기서 뭐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표현하고서 이런 걸 넣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저거고요. 제목이 뭐예요? 스핑크스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오이디푸스가 빠졌네 이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 보셨던 그거랑 타이틀이 같다고 봐야죠. 그렇네요. 여기서는 삼각형 구도는 없고 굉장히 이게 납작하게 그림 사이즈를 가는데 여기서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저기는 그림자가 없는데 그림자가 있나요? 예. 그림자를 넣어서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어떤 입체감을 갖도록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스핑크스의 그 색깔도 여기서는 붉은 계열로 처리를 했습니다. 네. 붉은 계열은 좀 더 흰 계열보다 좀 더 이제 적극적이 되겠죠. 예. 적극적인 한 음원을 발현하는 악사인 바이올리니스트도 어떤 공간감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저쪽에 스핑크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있게 하는 존재하게 하는 그런 표현인데 단 여기서는 삼각 구도를 없앴어요. 네. 이 좀 더 수평 구도로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거라고 가지고 그두 요소 간의 관계를 저거는 굉장히 어떤 기하학적인 차원에서 이제 평면에서 나오는 거고 이건 좀 더 짧게 이렇게 되는 좀 더 간격을 좀 좁히고 그런 시도라고 봅니다. 작가 입장에서는 자꾸만 이제 이런 변화를 주고 싶었던 그런 여기서는 이제 스토리가 완전히 바뀝니다. 네. 이거는 이제 율리시스 아킬레스. 아킬레스 하면 뭐 일반 대화에서도 흔히 말하는 것처럼 아킬레스건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리스 신화 일리아드 오디세이 뭐 거기서 보면 이 인물이 뭐 전쟁의 인물이죠. 그래서 나는데 옆에 있는 그 인물은 이제 율리시스라고 두 분 다 장수예요. 뭐 아무도 겁을 안 내는 그런 장수입니다. 물론 아킬레스가 좀 더 유명하다고 뭐 유명하다기보다는 좀 더 이제
이 전투력이 강한 불멸의 장수였죠. 근데 두 장수가 굉장히 스토리에 의하면 굉장히 이렇게 친하다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말이 통하는 그런 사이였던 걸로 뭐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물론 둘 다 굉장히 큰 모험을 하게 되고 결국은 아킬레스는 이제 죽게 되죠. 전투에서. 반면에 율리시스는 고향으로 들어와서 그 부인을 찾고 가족을 찾고 다시 또 이제 잘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지만 하여튼 그때 전투가 있을 때만 해도 그 두 인물은 굉장히 어떤 어떤 한정된 역경의 어떤 환경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 그런 것을 제가 두 가지 왼쪽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 그림으로서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이것도 같은 타이틀에 하나가 수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작은 그림은 이 전체 그림에서 제일 이제 나이가 많은 여기 보시겠지만 저도 까물까물하지만 82년도 작품입니다. 아주 젊었을 때 했던 건데 제목은 좀 더 왜냐하면 제가 이때만 해도 오디푸리스라는 것을 생각 못했어요. 근데 그 나중에 나온 거죠. 그때만 저는 어떤 한 인물이 큰 손을 좀 더 가져서 어떤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목이 큰 손 가진 사람 이렇게 한 거죠. 사실 요거는 제가 이게 지금 먹인데 차이니즈 잉크 해가지고 먹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그 먹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먹으로 이렇게 특별한 스케치 없이 제가 이렇게 툭툭툭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허전해서 거기다가 색감을 가진 어떤 요소들을 지금 뭐 한글에 키어 니은처럼 보이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좀 나타내면서 어떤 전형적인 어떤 뭐랄까 안정감 그런 걸 취하고 싶었던 것도 같은데 하여튼 제 의도는 그때 뭔가 인간이 좀 이렇게 인간이 사실 뒤틀린 존재예요. 뒤틀리면서 그러면서 뭔가 좀 큰 손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무슨 일에 임하는 결국은 이제 이 인물이 어떤 그 토대가 결국은 여태까지 쭉 설명드렸던 그 작품들에서 반영이 됐는데 초기 작품이라고 초기의 어떤 스케치 작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목은 이건 이제 전체 중에서 이제 제일 이제 끝 부분인데 제목이 뭐죠? 이거는 뭐냐면 비극 공전이에요. 네. 자, 그럼 비극은 그림에서 비극이 지금도 비극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림에서 비극이 딱 보이는데요. 지금은 비극이 더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현 사회고, 근데 하여튼 좀 단축해서 얘기하자면 비극은 이제 뭐 유니버셜하게 꼭 무슨 뭐 그리스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나라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화권을 제가 조금 이제 상징하고 싶었던 게 예. 아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유교 우리나라 유교 문화권의 어떤 형상을 네. 제가 보여주고자 했던 그 한국 옛날에 그 양반들이 입었던 요 빨간 이거는 이제 헤레니즘 그 문화권을 대표하는 네.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를 계속 대표하는 어떤 복장과 그 컬러를 나타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거는요. 인도 예. 거기서 이제 시바라고 해가지고 예. 이 윤회 사상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세 가지 문명권이 고대 문명이 갖고 있는 예. 요소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 요소가 다 어디서 틀리냐면 뭐 여러 가지에서 틀려요. 뭐 의식, 복장, 뭐 기타 등등.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을 바라보는 네. 윤회 사상은 죽음을 바라보는 각도가 결국은 어떻게 해가지고 윤회한다는 얘기를 하고 네. 우리 유교 사상에서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 모르겠어요. 뭐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유교에는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좀, 그 죽음을 굉장히 이렇게 단절로 보는 경향이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쭉 얘기했던 비극 사상. 근데 하여튼 이 죽음의 어떤 각도를 다 틀리게 어떤 관점을 다 틀리게 해석하는 그 각 문화의 공전 영어로 말하면 coexistence 공전을 표현하고 싶었던 마음인 것 같아요.